지난 두 편, 우리는 한 시대가 끝나가는 모습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660년 백제의 사비성이 한 달여 만에 무너지고 668년 평양성의 성문이 안에서 열렸지요. 700년의 백제, 700년의 고구려가 같은 10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 두 나라의 끝을 결정지은 한 나라가 한반도 동남쪽에 있었지요. 신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라는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늦게 자리를 잡은 나라였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변방에 있던 나라였지요. 4세기까지만 해도 신라는 한반도의 한 모퉁이에서 가야와 백제에 시달리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6세기에야 진흥왕의 한강 진출로 비로소 한반도의 한 축이 되었지요. 그런 신라가 7세기 중반, 단 한 세대 만에 두 거대국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남부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한 세대를 만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한 사람은 외교로, 한 사람은 칼로, 또 한 사람은 결단으로 통일의 마지막 한 걸음을 디딘 인물들이지요. 김춘추, 김유신, 그리고 문무왕.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간을 한번 뒤로 돌려봅시다. 7세기 초반의 신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봐야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요. 당시 신라의 왕은 진평왕이었습니다. 진흥왕의 손자이자 한반도사에 보기 드문 한 인물의 아버지였지요. 그 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덕여 왕입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신라는 그때까지 성골이라 불리는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만이 왕이 되는 사회였지요. 그런데 그 성골 가운데 더 이상 남자 후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평왕은 자기 큰 딸 덕만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632년의 일이었지요. 한반도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의 즉위였습니다. 여왕의 즉위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 사회의 한 균열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었지요. 어떤 신하들은 여왕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떤 신하들은 여자가 임금이 되는 일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 분열의 끝이 곧 한 번의 큰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더 만나야 합니다. 선덕여왕 대 신라 불교를 이끌었던 한 승려이지요. 자장율사라는 인물입니다. 자장은 당으로 유학을 다녀온 신라의 고승이었습니다. 그가 귀국 후 여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거대한 구층 목탑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탑이 곧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643년에 착공해 645년에 완성된 한 거대한 목탑이었지요. 높이가 무려 80m, 오늘날의 25층 건물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9층의 각 층은 신라 주변의 9나라를 상징했다고 전합니다. 외, 중국, 달라, 응유, 말갈, 거란, 여진, 예맥,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신라가 이 9을 모두 제압하리라는 한 거대한 염원이 그 9층에 담겨 있었던 셈이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라의 호국탑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한 백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지라는 백제의 도공이었지요. 신라의 거대한 목탑을 지을 기술자가 없어 적국 백제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한 탑 안에 신라의 야망과 백제의 기술이 함께 들어있던 셈이지요. 그 탑은 훗날 몽골 침입 때 불타 사라지지만 7세기 신라가 어떤 시대를 꿈꾸었는지는 그 80m의 높이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치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선덕여왕의 통치 후반, 신라의 분열은 점점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645년 무렵, 신라의 최고 관직인 상대 등의 한 인물이 오릅니다. 비담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신라 진골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세력가였습니다. 그리고 647년 1월, 비담은 한 가지 명분을 내걸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여주는 능히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 한 줄이었지요.
그가 군대를 모은 곳이 경주 외곽의 한 요새, 명활성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그 반대편, 월성에 군영을 두고 맞서지요. 두 진영 사이에 약 열흘의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그 한 번의 공방전이 신라사의 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왕편에 선 한 장군이 곧 이 다음 한 세대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지요. 김유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천이라는 신라의 노장군이었지요. 두 사람이 이끄는 왕군이 명활성의 비담군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전투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이 벌어지지요. 큰 별 하나가 월성 쪽으로 떨어집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사고에서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왕성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곧 여왕이 패한다는 점괘로 읽힐 수 있었던 것이지요. 비담은 그 소식을 듣고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여주가 패할 조짐이다. 반란군의 사기가 올라갔지요. 반대로 왕군의 사기는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유신이 한 가지 꾀를 내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합니다. 그는 큰 연 하나에 불 붙인 허수아비를 매달았지요. 그 연을 밤하늘로 띄워 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보면 마치 한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다음 날 아침, 김유신은 군중에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젯밤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점괘는 뒤집혔다고. 그 한 번의 연이 전쟁의 분위기를 다시 뒤집습니다. 왕군은 사기를 회복하고 명활성의 비담군은 흔들리지요. 결국 비담은 패하고 진압 후 처형됩니다. 한 가지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담의 난이 한창이던 그 사이, 그러니까 647년 1월 8일에 선덕여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난의 진압은 사실상 그 다음 왕의 즉위 직후에 이루어진 셈이지요. 그 다음 왕이 또 한 명의 여왕이었습니다. 진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의 사촌으로 신라가 두 번째로 맞이한 여성 군주였지요. 진덕여왕은 즉위와 동시에 한 가지 중대한 변화를 결심합니다. 외교의 모든 비중을 당나라로 옮기는 것이었지요. 그 외교의 실무를 한 인물이 도맡게 됩니다. 진평왕의 손자, 김춘추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인물로 옮겨가 봅시다. 김춘추라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김춘추는 602년에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아버지는 김용춘, 진지왕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이자 진평왕의 외손자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김춘추가 성골이 아니라 진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그 자손은 성골에서 떨어져 진골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신라 가장 높은 신분이 아니라 한 단계 아래의 신분에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균열이 훗날 큰 변화를 부르게 되지요. 젊은 김춘추는 외모가 빼어났다고 전합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두고 용모가 영특하고 뛰어났다고 적었지요. 일본 서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게 담소했다. 외모와 화술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이지요. 훗날 땅 태종조차 그의 풍채를 두고 신성하다 말했다고 삼국유사는 전합니다. 외교란 결국 사람의 일이지요. 그 김춘추의 자질이 작은 신라가 거대한 외교 무대에서 살아남게 한 한 가지 큰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그 김춘추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같은 진골 가운데에서도 한 변두리에 있던 한 청년이었지요. 김유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김유신의 이야기로 옮겨가 봅시다. 우리 세 주인공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죠. 김유신은 595년에 태어났습니다. 김춘추보다 7살 정도 많은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출신은 또 다른 한 곡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 진골이었지만
그 진골의 근원이 신라 본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야의 왕족 후예였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12대 손이었습니다. 마지막 금관가야 왕 구영왕의 셋째 아들 김무력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그 김무력의 아들 김소연이 그의 아버지였지요.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하면서 그 왕족은 신라 진골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의 핏줄은 가야의 왕족이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신라였던 것이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 만명부인이 신라 진평왕의 친동생 수클종의 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왕실의 피가 어머니 쪽으로 흘렀던 것이지요. 다만 결혼 자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항복한 가야 왕족을 한 단계 낮은 존재로 보았지요. 만명부인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서영과 결혼했다고 전합니다. 이런 가야계라는 사실이 김유신의 한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신라 본래 진골들은 그를 한 발거리 두고 보았지요. 어쩌면 그것이 그를 한 칼을 가장 깊이 갈게 만든 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김유신이 15살이 되던 해, 그는 화랑이 됩니다. 그것도 한 무리의 우두머리,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의 무리는 용화양도라 불렸다고 전합니다. 화랑 시절의 김유신에게는 한 가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춘의 한 사랑을 끊고 칼만 잡았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청관여화의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사보다 후대의 설화로 많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윤색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요. 다만 그 줄거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젊은 김유신은 한 여인과 자주 만났습니다. 청관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어떤 기록은 그녀를 기생이라 적고 또 어떤 기록은 청관, 고신을 모시는 여인이라 적습니다. 한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김유신이 그녀를 가까이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녀 역시 가야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신라에서 한 발 비켜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어느 날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이 아들을 불러 꾸짖었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한 여인의 집을 드나든다고. 김유신은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말 위에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이 익숙한 길을 따라 그를 청관의 집 앞으로 데려갔지요. 정신을 차린 김유신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기를 그 집으로 데려간 그 말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다고 전합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두 번 다시 청관의 집에 가지 않은 그 순간 한 청춘이 끝나고 한 무장이 시작되었던 셈이지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뒤 청관녀는 출가의 절을 짓고 그 절에서 한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절이 곧 청관사라 전하지요. 다만 이 부분은 후세의 시인들이 더 보탠 윤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야기의 진위와 별개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청년 김유신은 자기 안에 가장 부드러운 것을 자기 손으로 끊고 그 자리에 칼을 남겼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김유신과 김춘추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는지 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신라 왕실에 합류한 인연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이야기로 가봅시다. 김유신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언니 보희와 동생 문이었지요. 어느 날 언니 보희가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그녀가 서악, 곧 서라벌 서쪽의 한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흘러내려 서라벌 전체를 덮었다는 꿈이었지요. 보희는 그 꿈을 동생 문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문희가 비단치마 한 벌을 주고 그 꿈을 사겠다고 합니다. 언니는 별 생각 없이 그 꿈을 동생에게 넘겨주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김유신은 자기 집에 김춘추를 데려와 공차기를 합니다. 그가 일부러 김춘추의 옷고름 한쪽을 밟아 떼어내지요. 김유신이 누이에게 옷을 좀 꿰매어 드리라 청합니다. 처음에는 언니 보희에게 부탁했지만 보희는 거절했지요.
결국 동생 문희가 김춘추 앞에 앉아 옷을 꿰매게 됩니다. 그날 이후 김춘추는 자주 김유신의 집을 드나들었고 문희는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의 한진골 처녀가 정혼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일은 큰 추문이었지요. 여기서 김유신이 한 가지 묘한 일을 벌입니다. 그는 마당에 큰 장작을 쌓아놓고 누이 문희를 그 위에 불태워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내었다고 전합니다. 그날 마침 남산의 행차에 있던 선덕여왕이 멀리서 연기를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신하 한 사람이 진실을 답하지요. 그러자 여왕이 김춘추에게 곁눈질을 한다고 삼국유사는 적습니다. 여왕은 김춘추에게 묻습니다. 저 연기가 너의 일이냐? 김춘추가 얼굴을 붉히자 여왕은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서 가서 구해오라. 김춘추는 곧장 말을 달려 문희를 구해옵니다. 그날로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되지요. 그리고 그 문희가 훗날에 문명왕 후 곧 문무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 꿈의 거래로 시작된 인연이 한반도 통일의 다음 한 세대를 만든 셈이지요. 물론 이 이야기는 야사의 색채가 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유신 가문과 김춘추 가문이 한 묶음이 되는 그 과정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 두 사람의 결합이 신라 정치 지형을 흔듭니다. 한쪽은 외교의 천재, 한쪽은 가약의 무장. 두 가문이 합쳐지면서 신라는 비로소 외교와 군사라는 두 날개를 갖춘 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가지요. 그 두 가문의 결합이 신라 정치의 지형 자체를 바꿉니다. 외교를 책임진 진골 김춘추와 군사를 책임진 가약의 김유신.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면서 신라의 다음 한 세대가 그 두 가문 위에서 움직이게 되지요. 이제 다시 64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반도 남쪽에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백제의 대하성 공격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본 그대로지요. 의자왕의 백제군이 신라의 서쪽 거점 대하성을 함락시킵니다. 그곳에서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이 함께 죽지요. 그날부터 김춘추의 인생 목표는 단 한 가지가 됩니다.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 그가 한마디를 남깁니다. 대장부가 백제 하나를 어찌하지 못하리요. 딸의 죽음 직후 김춘추는 곧장 외교의 길에 나섭니다. 그의 첫 행선지가 한반도 북쪽, 평양이었습니다. 적국 고구려의 한복판이었죠. 보통 외교사절은 위험을 피해 묵에 있는 한 신하 정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김춘추는 자기 자신이 직접 갔지요. 그것도 적국 한가운데로 한 자루에 칼만 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김춘추가 가진 가장 큰 외교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한 몸을 외교의 도구로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를 다른 신하들과 구분짓습니다. 평양에서 그는 영계소문을 만납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 가지 요구였지요. 옛 고구려 땅, 한강 상류의 중령 이북을 돌려주면 군사를 보내겠다. 김춘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신하의 몸으로 영토를 약속할 수는 없다고 답하지요. 그러자 영계소문은 그를 별관에 가두어 버립니다. 외교 사절의 감금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풀어준 한 인물이 있었지요. 고구려의 신하 선도회입니다. 그가 김춘추를 찾아와 한 가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토끼와 거북이 우화입니다. 토끼가 거북이의 등에 업혀 용궁까지 갔다가 자기 간을 산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살아 돌아온 그 이야기이지요. 김춘추는 그 이야기의 뜻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는 영계소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신라로 돌아가 왕에게 청해 중령 이북 땅을 돌려드리겠다. 그 약속을 받고 영계소문은 그를 풀어주지요.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묻는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키지 않았지요. 어느 한 신하가 자기 목숨을 위해 적국에게 한 것은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적국의 한 신하 선도회가 적국의 사절에게 탈출의 힌트를 주었다는 그 장면입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선도회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명확히 답하지 못하지요. 어쩌면 한 사람의 외교 천재가 만든 또 한 번의 인간적 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에서 실패한 김춘추는 그 다음 일본으로 향합니다. 647년의 일이었지요. 위자왕의 다섯째 아들 부여풍이 인질 형식으로 머무는 그 야마토 조정의 신라 사신이 도착합니다. 백제와 외는 오래전부터 한 핏줄처럼 얽힌 관계였지요. 그런 곳에 신라 사신이 가서 백제를 함께 치자고 청한 일은 사실상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된 길이었습니다. 결과는 짐작대로였습니다. 외는 신라의 청병에 응하지 않았지요. 김춘추는 일본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한반도 북쪽과 동쪽 바다 건너 모두에서 신라는 동맹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단 한 곳, 서쪽이었습니다. 거대한 당나라였지요. 648년, 김춘추는 마침내 그 장안으로 향합니다. 당시 당의 황제는 당태종 이세민이었습니다. 645년 안시성에서 화살을 맞고 돌아온 황제였지요. 그는 여전히 동쪽 정세에 매달려 있었지만 한 번 더 친정에 나설 힘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황제 앞에 김춘추가 들어섭니다. 김춘추는 한반도 동남쪽의 한 작은 나라에서 온 사절이었지요. 그러나 외모와 화술과 결단력에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삼국유사는 적습니다. 태종이 그의 풍채가 신성하다 말했다고. 당의 황제가 자기 신하가 아닌 한 외국 사절을 두고 그렇게 말한 일은 흔치 않았지요. 태종은 김춘추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한 가지 약속을 했지요.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옛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공식 조서로 내려진 약속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사 가운데에서도 흔치 않은 글로 적힌 동맹이었지요. 이것이 곧 나당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외교가 한반도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그날부터 백제와 고구려는 동쪽의 신라와 서쪽의 거대 제국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었지요. 작은 신라의 외교 한 번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셈입니다. 장안에서 돌아온 김춘추는 신라의 진덕여왕을 보좌합니다. 그러다 654년 봄,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나지요. 신라의 성골혈통은 그날로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후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사료는 처음에 가장 나이 많은 한 노신 알천에게 왕위가 제한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알천은 한사코 사양하고 김춘추를 추대했지요. 결국 김춘추가 왕위에 오릅니다. 신라 29대 왕 태종 무열왕입니다. 한국사 처음으로 성골이 아닌 진골에서 나온 군주, 한국사에서 김시로는 처음 왕이 된 진골 군주였지요. 신라는 그 한 번의 즉위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성골의 시대가 닫히고 진골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진골의 새 시대를 곧 한 사람의 핏줄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무열왕계입니다. 무열왕의 즉위 직후 그의 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처남이자 누이의 남편, 김유신. 또 한 사람은 그의 맏아들 김범민이었지요. 김범민이 곧 훗날의 문무왕입니다. 무열왕은 즉위 후 단 6년 만에 한 거대한 일을 해냅니다. 660년 백제의 멸망이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피팔에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정리해 봅시다. 660년 6월, 당 소정방의 13만 대군과 신라 김유신의 5만이 협공의 사비성을 무너뜨립니다. 7월 18일 의자왕이 항복하지요. 그 항복의 자리에서 한 가지 묘한 장면이 펼쳐졌다고 전합니다. 의자왕이 무열왕 김춘추에게 술잔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18년 전 딸을 잃었던 한 신라 진골이 그 18년의 끝에서 적국의 왕에게 술잔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무열왕은 그 승리의 한순간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백제 멸망 이듬해 661년 6월에 그는 세상을 떠나지요. 통일의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아들의 몫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인공의 이름을 다시 부를 시간입니다. 무열왕의 맏아들이자 김유신 누이 문명왕후의 아들. 신라 30대 왕 문무왕입니다. 본명은 김범민이지요. 660년 덕물도에서 소정방을 직접 만나 협공 기일을 잡은 그 태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제 멸망의 한 현장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의자왕의 항복도 자기 눈으로 보았지요. 문무왕의 즉위는 곧 한 가문의 권력 집중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열왕 김춘추, 어머니는 김유신의 누이 문명왕후. 그러니까 그는 김춘추 가문과 김유신 가문, 두 가문의 외동 아들 같은 존재였지요. 문무왕의 즉위 직후 한반도 남쪽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백제 부흥군이었지요. 660년 가을, 복신과 도침이 임존성에서 일으킨 백제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이 백제 부흥군이 200여 성을 회복할 만큼 거셌습니다. 신라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3년 가까이 부흥군과 싸워야 했지요. 그 진압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 곧 김유신과 그 일족이었습니다. 663년 8월, 우리가 지난 편에서 본 그 한강의 결전, 백강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본 야마토의 400척과 10,000명에 가까운 군사가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한반도로 옵니다. 한중 AL 정규군이 한강에서 처음 부딪힌 동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국제전이었지요. 그 한 번의 패배가 백제 부흥군과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개입을 함께 끝냅니다. 663년 가을, 부흥군의 거점 주류성이 함락되지요. 백제는 그 한 번의 함락으로 정말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666년 영계소문이 죽고 그 세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번의 내분이 다음 한 거대국의 끝을 부르지요. 우리가 잎이 9에서 본 그 이야기,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668년 9월, 평양성이 한 달 포위 끝에 안에서 열립니다. 보장왕이 포로가 되고 안승이 망명하지요. 그 평양성 함락의 신라 측 총사령관이 바로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이었습니다. 그 평양성 함락의 순간 한반도 남쪽에서는 한 노장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유신입니다. 그는 그때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평생 길러낸 신라의 군사들이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그 시각, 한반도의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668년 9월의 평양성 함락으로 통일은 일단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사라졌고 한반도에는 신라와 당의 두 깃발이 남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그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함께 싸운 동맹이 곧 다음 적이 되는 그 익숙한 외교의 풍경이지요. 당이 한반도 전체를 자기 직할령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곧 671년부터 676년까지의 나당 전쟁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요. 다만 오늘 한 가지만 미리 짚어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사실 668년이 아니라 676년에 완성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다음 편 이야기를 잠시 미루고 우리는 한 가지 다른 장면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김유신의 마지막입니다. 673년 7월, 79세의 김유신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야의 마지막 왕족 가문에서 태어나 신라의 가장 큰 장군이 된 한 인물의 한 생애가 그렇게 닫혔지요.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슬픈 일화가 그의 말년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김원술의 이야기이지요. 672년, 그러니까 통일 마지막 단계의 한 전투였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신라와 당 사이에 한 격전이 벌어졌지요. 성문 들판이라 불린 그 전투에서 신라군이 크게 패합니다. 이 전투에 김유신의 아들 김원술이 비장의 신분으로 참전해 있었습니다. 그는 패전 직후 적진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지만 부장들이 말려 결국 살아 돌아오지요. 신라로 돌아온 김원술 앞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노발대발의 문무왕에게 청합니다. 패전하고도 살아 돌아온 자식을 한 화랑의 가훈에 따라 처형해달라는 청이었지요. 문무왕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김유신의 큰 공을 보아 아들을 용서하지요. 그러나 김유신은 끝내 노여움을 풀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과 의절을 선언하고 집에서 내쫓아 버리지요. 버려진 김원술은 시골에 은둔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마침내 아버지 김유신이 세상을 떠나지요. 김원술은 다시 신라의 한 큰 가문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지소부인이 아들을 거절합니다. 지소부인은 무열왕의 누이, 그러니까 김춘추의 누이였지요. 그녀는 아버지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아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원술은 평생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신라의 큰 가문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한 번의 패전 끝에 부모 모두로부터 끊어진 셈이지요. 이 한 가지 일화가 신라 화랑 정신이 얼마나 가혹한 칼날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죄가 되는 세계, 그것이 7세기 신라가 통일을 만들어낸 한 가지 사정이었지요. 김유신은 사후 한 가지 큰 명예를 얻습니다. 신라가 그를 흥무대왕으로 추존한 것이지요. 신하의 몸으로 왕의 칭호를 받은 사실상 한국사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만 그 추존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시기는 그가 죽은 지 100수십 년 뒤, 통일 신라 흥덕왕 되었지요. 한 시대의 영웅이 후세에 와서 다시 격상된 셈입니다. 이제 한 명의 인물이 남았습니다. 문무왕입니다. 그가 통일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마지막을 남겼는지가 이 한 편의 마무리이지요. 문무왕의 통치기는 통일전쟁의 한 시기 그 자체였습니다. 661년 즉위부터 681년 사망까지 그의 20년은 거의 모든 시간이 전쟁과 외교로 채워졌지요. 그가 다음 편에서 다룰 나당 전쟁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둘 만하지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통일이라는 한 가지 일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681년 7월, 문무왕이 병상에 눕습니다. 그는 한 가지 유언을 남기지요. 그 유언이 한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한 군주의 마지막 말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됩니다. 유언의 한 부분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 마라. 굳이 큰 분묘를 쌓으면 백성을 수고롭게 할 뿐이다.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 그리고 그 끝에 한 줄이 더 있었지요. 죽어서 동해의 큰 용이 되어 신라를 침범하는 외를 막겠다. 한 군주가 죽음 뒤에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셈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그 유언을 글자 그대로 따릅니다.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동해의 한바다 바위 위에 묻지요. 오늘날 경주 봉길리 앞바다, 우리가 대왕암이라 부르는 그 바위입니다. 해안선에서 약 20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솟은 한 바위. 그 위에 한 십자 모양의 인공수로가 놓여있고 안쪽에 큰 거북돌 한 개가 동서로 놓여있지요. 한반도사 가운데 유일한 수중릉이라 불리는 그 자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 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왕암이 정말로 문무왕의 무덤인지를 두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한 견해가 갈리지요. 한 진영은 그것이 분명한 수중릉이라 보고 또 한 진영은 그것이 화장한 유골을 뿌린 한 산골처일 뿐이라 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한 군주가 자기 몸을 큰 무덤에 가두지 말고 한바다 한가운데에 두라 말한 그 결단 자체가 한반도사에 흔치 않은 한 장면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 대왕암 앞에는 한 절터가 있습니다. 감은 사라는 절이지요. 문무왕이 살아 생전에 짓기 시작했지만 그 절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신문왕이 682년에야 그 절을 완성하지요. 감은사라는 이름은 한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지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호국의 뜻에 감사하며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한발굴 조사에서
이 가문사 금당 자리 아래에서 한 가지 묘한 구조가 발견됩니다. 금당의 주춧돌 아래에 일정한 빈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동쪽 바다 쪽으로 한 작은 구멍을 통해 이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해의 바닷물이 그 작은 구멍을 따라 금당 아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동해용이 된 문무왕이 절 안까지 자유롭게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신문왕이 그렇게 절을 지은 셈이지요. 한 군주의 유언과 한 아들의 효심과 한 시대의 신앙이 한 절의 돌 한 장 아래에 그렇게 함께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632년 선덕여왕의 즉위부터 668년 평양성 함락까지 약 36년간의 신라 정치사가 이 한편의 큰 줄기였지요. 그 36년 사이 신라는 한반도의 한 모퉁이 약소국에서 두 거대국을 무너뜨린 통일전쟁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한 세대를 만든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그 신라의 통일은 과연 어떤 통일이었을까? 영광이었을까? 절반의 통일이었을까? 이 마지막 한 부분이 이 한편의 무게 중심이지요. 먼저 의회 쪽부터 정리해 봅시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한반도사에 남긴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반도 최초의 통일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에는 한 국가가 그 전체를 통치한 적이 없었지요. 신라가 처음으로 한반도, 남부 전체를 한 정치 단위로 묶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민족 정체성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여계인 백제 유민과 사만계인 신라 사람들과 가야계인 김유신의 가문이 한 나라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한 백성, 한 문화라는 의식의 첫 한 걸음이 그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신라 문화권의 한 거대한 확장이지요. 향가가 한반도 남부 전역에서 불리게 되고 화랑의 정신이 한 시대의 윤리가 되었으며 불교는 통일신라 시대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만한 것이 골품제의 한 균열입니다. 가야계 김유신이 신라 최고의 무장이 되고 진골 김춘추가 왕이 된 그 한 세대가 끝나면서 신라 사회의 엄격한 신분 경계는 한번 흔들렸지요. 다만 그 흔들림이 곧 새 경직으로 굳어졌다는 점은 다음 편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개 쪽으로 옮겨가 봅시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 통일을 절반의 통일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토입니다. 신라의 통일이 미친 한 영역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잇는 한 선의 남쪽에 그쳤지요. 그러니까 평양 이북과 만주 전체는 통일 영역밖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영역의 크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5세기 광개토대왕대 고구려의 최대 영역은 한반도 전체와 만주 남부를 포함했지요.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한 한반도 남부는 고구려 전성기 영토의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외세에 의존한 통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한 결정적 이유는 거대한 당의 군사력을 빌렸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한반도 북부의 한 큰 부분이 당의 직접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민의 강제 이주와 한 단절의 문제이지요. 당은 고구려 평양 이북의 백성 수만 명을 자기 영토 안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 가운데 일부가 훗날 발해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남게 됩니다. 신라의 통일 30년 뒤 698년 만주에서 한 새 나라가 일어나지요. 대조영의 발해입니다. 발해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선언하지요. 일본에 보낸 한 국서에서 발해 무왕은 자신을 고구려와 부여의 풍속을 잇는 군주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한반도 남부를 통일한 그 시각,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는 또 한 나라가 새로 일어선 셈입니다. 한 사람의 통일은 다른 한 사람의 부흥의 시작이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18세기 조선의 한 역사학자 유득공이 한 가지 새로운 시대 구분을 제안합니다. 그가 발해고라는 책에서 적은 한 줄이지요. 이 시기는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라 불러야 한다.
요득공의 한 가지 논지는 분명합니다. 남쪽에 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다면 그 둘을 한 시대의 두 나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통일이라는 한 단어 안에 발해가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 학계의 다수견해도 이 남북국 시대라는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신라의 통일은 한반도 남부의 통일일 뿐 한반도 전체와 만주를 포함한 한 민족의 통일은 아니었다는 평가이지요. 한 가지 더 짚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가 통일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점이지요. 사실 그 통합은 충분히 깊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백제의 옛 왕족은 구조 오소경 체제 안에서 일부 흡수되었지만 신라 골품제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끝내 오를 수 없었지요. 고구려의 옛 왕족 안승은 한반도 남쪽으로 망명의 보덕국이라는 한 작은 봉지를 받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통일은 한 영토의 통합이긴 했지만 한 사람들의 진정한 한 묶음에는 미치지 못했던 셈입니다. 후세 학자들이 그것을 두고 물리적 통합이라 부르는 한 가지 이유가 거기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라의 통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영광인가? 절반의 통일인가? 사실 그 둘 다입니다. 한 작은 나라가 거대한 두 이웃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남부를 처음으로 한 단위로 묶은 일은 분명 한반도사의 한 거대한 한 걸음이지요. 그 점에서 신라의 통일은 한반도 한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통일은 영토의 한 큰 부분을 잃은 통일이었고 외세에 의존한 통일이었으며 두 옛 나라의 사람들을 충분히 자기 백성으로 안지 못한 통일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그것은 절반의 통일이기도 했지요. 한국 학계의 한 일반적 평가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사만 일통을 시작한 신라의 통일과 후삼국 통일로 그것을 완성한 고려의 통일을 한 묶음으로 보는 시선이지요. 한 시각으로만 영광이라 부르거나 한 시각으로만 절반의 통일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기운 평가입니다. 한 시대의 의미는 그 양쪽을 같은 무게로 함께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모양이 보이지요. 한 가지 더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통일을 만든 세 사람의 가문이 그 통일 이후에 신라의 한 가장 큰 권력 집단이 되었다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통일은 한 나라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가문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가 35대 경도관까지 약 130년간 신라 왕위를 독점합니다. 김유신의 후예 역시 흥덕왕대의 한 추존을 통해 신라 귀족의 한 최상층에 굳어지지요. 통일이라는 한 거대한 일이 신라의 한세 신분 질서를 만든 셈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문의 독점이 결국 신라의 다음 한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681년 신문왕 즉위 직후의 김음돌의 난, 그리고 9세기에 이어진 진골 귀족 간의 한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그 균열의 한 결과이지요. 이 부분은 시즌2 통일 신라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요. 그래서 오늘 한 편의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적어두고 싶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반도사의 한 거대한 한 걸음이자 동시에 한반도사의 한세 균열의 시작이었다고. 한 시대를 만든 세 사람도 한 결심과 한 그늘을 함께 남겼지요. 김춘추의 외교는 한반도사 가운데 가장 빛난 외교이자 외세의 한반도의 한 부분을 내준 외교였습니다. 김유신의 칼은 신라가 통일의 마지막 한 걸음을 디디게 한 칼이자 자기 아들마저 끄는 가혹한 칼이었지요. 문무왕의 결단은 통일을 완성한 결단이자 한 군주의 무덤조차 동해의 한바위에 내준 한 군주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그 통일은 분명 빛이 있고 그늘이 있는 통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7세기 신라의 한 시대를 이해할 수 있지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668년 평양성 함락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통일은 그 뒤에 한 번 더 한 전쟁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그 전쟁이 곧 다음 편의 주제, 나당 전쟁입니다.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한 동맹이 그 다음 자리에서 한반도 전체를 가지려는 한적이 되었지요. 신라는 거기서 한 번 더 무거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675년 매소성 들판에서 신라군이 당의 20만 대군을 막아세우고
676년 기벌포 앞바다에서 신라 수군이 당 수군을 격파하는 그 마지막 두 전투. 그 두 전투의 결과로 신라는 비로소 대동강 이남을 자기 영토로 확정받게 됩니다. 그 매소성과 기벌포의 두 결전이 바로 다음 편 EP 11의 한 주제입니다. 통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완성이 어떤 한세 질서를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다음 편에서 함께 보게 되지요. 오늘 한 편은 그 통일의 가장 무거운 한 한가운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632년 선덕여왕의 즉위부터 668년 평양성 함락까지 약 36년의 한 시대를 한 호흡으로 본 셈이지요. 그 36년의 한 무게는 결국 세 사람의 한 인생 위에 얹어 있었습니다.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세 사람의 한 결심과 한 그늘이 한반도사의 한 시대를 그렇게 결정짓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그 통일의 마지막 한 걸음, 곧 나당 전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싸운 한 동맹이 한적이 되고 작은 신라가 거대한 당을 한반도에서 끝내 몰아내는 그 7회의 이야기이지요. 한반도사의 한 첫 번째 통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완성된 한 통일 위에서 다시 어떤 한 시대가 열리는가. 그 다음 한 걸음을 다음 편에서 함께 따라가 보지요. 오늘 한 편의 끝, 여기까지입니다.